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드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6월을 팬데믹의 한중간에서 웅크리고 보내서인지 이번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한결 더 활동적이고 많은 것을 계획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행은 최고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점으로 3년 만에 가장 활발한 여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여전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솔린 가격은 우리 모두 희망의 발목을 잡는 느낌마저 듭니다. 여름을 기해 한국을 다녀오는 한인들도 상당수 되는 가운데 여전히 떠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테스트로 예약과 스케줄 조절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름이 되고 졸업에 방학이 되고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것 참 좋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메모리얼 데이, 등한시되는 요소, 예상에 벗어난 은퇴, 붕괴 직전의 교사, 그리고 비싼 가솔린 가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 메모리얼 연휴를 즐기고 이것은 여름의 시작임을 신호하는 것이죠. 국경일 중에서도 메모리얼 위켄드를 지나고 나면 야, 이제는 여름의 시작이다, 이런 할러데이인데요. 이런 메모리얼 데이 국경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미국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공휴일, 친구들, 가족들 모여서 바비큐하고요, 스포츠 놀이 등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공휴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정해진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을 위해서 전사한 군인들, 전사 장병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국군의 날 격인 베터런스 데이와 다른데요. 베터런스 데이는 군인을 거친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11월 11일로 정해진 날로 다르죠. 예전에 미국 역사의 남북전쟁 이후에 이 날을 데코레이션 데이로 알려져 왔는데요. 전쟁에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면서 퍼레이드라든지 다채로운 행사, 묘지에 꽃을 놓는 행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책에서는요, 오늘날 이 메모리얼 데이 할러데이가 이 사람들이 기리는 방향이 너무 재미와 흥미로운 것으로만 치우쳤다고 비난하는 측도 있습니다. 좀 더 순국한 전사 장병들에게 엄숙하고 존경심을 갖는 행사로 돌아가기를 부르짖는 측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메모리얼 데이의 시작을 놓고서는 이견이 많은데요. 진정 이 할러데이의 뿌리는 화창한 봄날, 전사한 장병들 무덤에 꽃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렇지만 다른 측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생겨난 것이라고 그냥 주장합니다. 사실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에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2%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주장은 진정 첫 번째 메모리얼 데이는 1865년 5월 1일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 4월, 그때 당시 막 자유인이 된 흑인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서 전쟁에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면서 퍼레이드를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전국의 1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같이 퍼레이드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각각 로컬 지역에서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거행되어 오고 1868년 5월 남북전쟁 그때 당시 대장으로 유명한 존 로건은 이름을 데코레이션 데이로 정해 불렀고요. 그리고 날짜를 5월 30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 부통령까지 나갔었는데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그때 불렀던 이유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쓰러진 장병들에게 꽃으로 데코레이팅 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데코레이션 데이에 기리는 대상이 남북전쟁에서 쓰러진 장병 외에도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모든 장병들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러데이 이름도 서서히 메모리얼 데이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실제 미국은 세계 1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10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모든 전쟁에 나가 사망한 미국 군인 숫자는 1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2차 대전 당시도 미국 인구의 12%가 군인에 가담했고 또 월남전 당시 더 적은 숫자의 군인 숫자가 파병되었지만 이 미국 전 지역에 순직한 장병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현역 군인 숫자는 130만 명, 또 80만 명 정도의 예비군, 리저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군인의 비율은 전 인구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비율로 축소된 것이죠. 인구의 1% 정도 고작 될까만 숫자라 현역 군인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지만 2차 대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아들들을 유럽 전쟁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앞집 뒷집 보는 현실이면서 큰 차이가 있었죠. 전쟁터에 파병되고 죽거나 살아 돌아오는 것 등에 대한 이 실질적인 인식이 한층 더 이제는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 전쟁터의 상황과 거리감이 생긴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요새는 주위에 군대를 다녀온 아들이 있다는 집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때 당시에는 TV에서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많은 TV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이렇게 거쳐서 고머 파일, 호건's Hero, 맥케일's Navy, 그리고 한국전을 배경으로 한 MASH도 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 다녀온 장병들은 미국 인구의 아주 적은 비율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결국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6년 메모리얼 데이를 탄생시켰고요. 이어서 1971년 미 의회에서 전국 국경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5월 30일이 아니고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정해지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메모리얼 데이는 3일 연휴로 자리 잡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바비큐의 다양한 스포츠, 또 이때 당시 많은 소매업체들이 큰 디스카운트들을 하면서 활기를 띠게 됐죠. 그러면서 미국 문화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것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실제 알고 보면 어둡고 슬픈 할러데이로 시작된 것이 너무나 재미와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활발한 활동과 연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미국인들이 미국을 위해 싸우다 쓰러진 장병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여러 단체는 메모리얼 데이를 연휴에서 중단하고 다시 5월 30일로 되돌리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엄숙해야 할 국경일에 너무 휴식과 리저의 시간을 하려 하는 데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기리자는 의도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는 사망하셨지만 하와이 상원 의원이고 세계 2차 대전 베테랑이면서 그때 당시 최고 영광인 Congressional Medal of Honor를 수상했던 일본계 미국인 데니얼 이노우에 상원 의원 기억나시죠? 이분은 1963년에서 2012년까지 상원에서 오래 일했는데요. 메모리얼 데이를 5월 30일로 바꾸자고 여러 번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현재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숙하고 다양한 행사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로컬 오후 3시가 되면 일제히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종이 땡땡 울리는 곳도 있고 자동차 경주, NASCAR 경기에서도 이 시간에 경기를 잠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그날에는 이 워싱턴 DC에 있는 아링턴 내셔널 세메터리에 13만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순직한 장병들이라고 하죠. Tomb of Unknown Soldiers에 화환을 놓는 전통적인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28만 개가 넘는 조그만 미국 성조기가 모든 묘지 머리맡에 꽂아집니다. 메모리얼 데이 국경일, 순직한 모든 미국 장병들을 기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번 비극적인 사건이나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흔히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참사의 슬픔이 극도해서 차차 수그러들 때면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유를 찾게 되고 의뢰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당장 빨리 해결책을 찾기 마련이죠. 매번 이렇게 일어나는 끔찍한 총기 난사 이후에도 늘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좌파 성향이 있는 측에서는 이들이 부르짖는 총기 규제는 늘 듣는 말이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쪽 총기 소지 권리라는 우파 성향의 주장은 늘 똑같고 이번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총격 참사를 가한 범인의 소셜미디어 안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비디오 게임 등 습관에 집중하게 되고요.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번 참사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지 또 산산조각난 인생에 대한 분노나 이유 등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매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소홀히 넘기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없이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총격으로 19명의 어린이들과 2명의 선생님을 살해한 것은 어떤 시기로든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자로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부모의 모습은 본인과 같은 성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델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이죠. 남자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남성으로 성장하는데 블루프린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경험들, 또 본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나온 여러 개의 연구 결과를 볼 때도요.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정된 가정에 두 분의 부모님 아래서 성장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한층 더 잘 살게 된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아버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인데요. 이런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성장했던 본인은 이제 부인과 2명의 딸들에게 본인이 갖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이것이 더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학 분야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것은 인종에 무관하게 2명의 부모 아래서 성장한 아이들이 싱글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보다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3배나 낮았고요. 또 두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절반이었고 또 이들이 대학원까지 갈 확률은 2배로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여자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분의 부모님들 아래서 성장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남녀, 흑인, 백인, 아시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싱글맘 아래서 성장한 백인 남자아이가 2 부모 밑에서 성장한 흑인 아이보다 형무소를 갈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형성하는 바닥에 깔려있는 든든한 바위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은 이런 참사가 날 때마다 더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버지 없이 성장한 아이의 경우는 가난하게 살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배나 높다고 나와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집에서 도망칠 가능성도 더 높고 아니면 티네이저 당시 부모가 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우리 커뮤니티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한층 더 약해져 있는 것이 이런 참사의 큰 요소라는 것이죠. 현재 바삐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는 젊은 어린 남성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두려움을 자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럴 때 아빠라는 존재는 안정과 평온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는 젊은 청소년 시절에 목표를 향한 성인으로 접어드는 항해 나침판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청소년 인생에 아버지가 없다면 이럴 땐 나침판이 없는 격이죠. 결국 잊혀진 청소년 시절에 이어져서 잊혀진 남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남성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총기 참사를 저지른 범인의 상당수가 살인보다는 자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사를 저지를 단계까지 오면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는 단계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면서요. 어차피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한 마당에 다른 사람들 생명을 같이 앗아가면서 이 모든 사회의 집중을 받는 것, 어텐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고 희망이 없고 긍정적인 인생의 목적이 없는 남성들은 그들 자신에게도 위험하고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교육과 부모의 뒷바라지 없이 자라난 사람의 경우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그들의 혼란한 상황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하이스쿨 총격 참사 이후에 총기 구입의 변화는 전혀 없고요. 이런 총기 난사는 꾸준히 증가해 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상황에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남자 청소년들이 소위 깨진 가정이라고 하는 브로큰 패밀리 안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버지와 연결이 끊어진 채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이것을 지적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텍사스주 유발디에서 총기를 난사한 살바도르 라모스 역시 이런 경우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고 있었고요. 마지막 아버지를 본 것은 팬데믹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부자 간의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알려지고요. 아버지는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식구들에게 늘 들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어린이들 중 25%는 싱글 부모 아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1960년대보다 3배 높아진 것인데요. 어려운 성장기에 아버지가 없으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버팀목인 아버지의 중요성은 요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많은 보이들이 아버지의 값진 영향 없이 어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 재정적으로 현명하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뛰어오른 물가와 생활비는 은퇴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솔린 가격에 달걀 등 그로서리 비용에 주거비까지 은퇴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비를 줄이고 어떤 것은 완전히 중단해버린 것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일터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 하나는요. 음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육류나 과일, 야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식 가격은 지난 41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현실이라고 말하면서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동안 그로서리 가격은 10.8%가 상승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다나 라이언스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현재 2주마다 아파트로 배달 오는 로컬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한 번씩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67살에 지난 2020년 은퇴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곳으로 이사온 다나 씨는 2명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사는 이 콜로라도행을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소셜 시큐리티 체크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펜실베니아주 교육청 비서직을 일하면서 갖게 된 펜션 플랜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9월부터 현재 렌트 가격이 14% 인상으로 한 달에 $200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렌트의 세금에 보험료의 약값 또 전기 등 유틸리티 내고 나면
한 달의 여유 비용은 단 $150만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그로서리 등에 써야 하는데 택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매달 평균 그로서리는 최소한 $187를 쓴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저축금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렌트 가격이 좀 낮은 데로 옮길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팔고 펜실베니아주로 돌아갈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은퇴할 당시 생각하고 예상했던 은퇴와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고 말합니다. 현재같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일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지난 50년을 일했고 싱글맘으로 자녀를 다 키우느라 저축을 제대로 해놓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73살의 마리사 플린 씨는 은퇴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남쪽에 있는 모건 힐 지역의 모빌 홈 파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의료 실험실 비즈니스를 했고요. 공립학교 선생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펜션 플랜과 소셜 시큐리티 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선생님 펜션 플랜 이후로 소셜 시큐리티 액수가 한 달에 $400가 줄어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팬데믹의 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유틸리티 가격과 가솔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요. 특히 가솔린 가격이 제일 비싼 캘리포니아주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를 한 번씩 닦는데 $20가 넘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으로 물 사용 문제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과정에 최근에 서브스티튜트 티처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령의 나이에 코비드에 노출되면 어떨지 우려도 생겼다고 합니다. 가끔씩 음식을 나누어주는 Meals on Wheels에 의존할 때도 있고 로컬 시니어 센터에 가서 무료 점심을 얻어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녀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상상했던 은퇴가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요. 너무나 힘들다. 미국 정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을 돕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들은 다 잊어버린 그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 역시 렌트가 좀 저렴한 곳으로 옮겨보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딸과 손자, 손녀들과 멀어질 확률이 높아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니어들이 경제적으로 허덕거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이런 여유 있는 은퇴한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캔서스주에 사는 73살의 리처드 토머스 씨는 보잉사에서 제트 엔진을 만드는데 메케닉으로 일했던 그리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사실 지난 2005년에 본인이 그때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펜션의 액수는 다소 작았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융자 없이 모두 소유하고 빚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집의 모기지를 다 갚고 난 후에 모든 돈은 저금과 401k로 집어넣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부인과 소셜 시큐리티 체크와 펜션, 어니위티를 합쳐 매달 쓸 만큼 쓰고 조금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 폭이 요새는 점점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경제적인 여유의 쿠션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행 숫자도 줄였고요. 운전하는 것도 줄이고 가솔린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최근에 집을 옮기려 했는데 이제는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물가는 많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그들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어저스트먼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계획과 절약하는 스타일 생활 방식으로 현재 문제에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서 많이 변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테하차피에 사는 제인 씨와 그렉 씨 부부는 하루 12시간씩 수년 동안 일하고 은퇴하기 이전에 집 모기지를 다 갚고 난 후에 인컴의 40%를 은퇴연금에 부어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요새 현재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그동안 계획하에 소비하던 액수에서 이제는 한 달에 약 $2,000 정도를 절약해서 덜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셜 시큐리티와 애뉴이티만 의존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은 은퇴연금은 될 수 있으면 손대지 않으려고 아주 계획성이 좋고 알뜰한 부부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 은퇴 시니어들도 현재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은 좀 더 타이트한 생활을 하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 예상에 벗어난 은퇴라고 입을 모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두 변해버린 것입니다. 카트리나 라스머슨이라는 여성은요, 예전에 텍사스주 북쪽에 위치한 미들스쿨에 다닐 때입니다. 8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그때 당시 콜로라도 학교 총격 참사 당시 TV로 본 그 아이들 피범벅의 응급실로 옮겨지는 이미지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 그녀는 달라스 지역의 하이스쿨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텍사스주 우발디에서 총격 참사를 지켜보면서 컬럼바인 하이스쿨 총격대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텍사스주 전체 선생님들은 아마도 커리어에 가장 힘든 학년을 보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글로벌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고 5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랩탑에 의존하면서 수업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중에 정상에 가까이 돌아오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2번에 걸친 바이러스 확산에 학급 미팅마다 터져나오는 마스크 의무화 등 다양한 토픽으로 일어나는 논쟁, 그러면서 교사들은 붕괴 위기 직전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00명이 넘는 교사들은 이미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학교 도서관에 진열하는 책들의 제한이 강하게 내려지면서 특히 인종, 성별, 성적인 것에 해당되는 도서들을 둘러싼 이견들로 골치는 더 커져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힘든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로브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총격의 이미지는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그녀는 본인이 아무 컨트롤 없는 이런 참사에 진저리가 처진다고 말을 하면서요, 본인 커리어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또 디어파크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인 레카이샤 패터슨은 지난 1년 동안 교내 총격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똑같이 말합니다. 20여 년 전 콜럼바인 총격 사건 이후 미국은 하나가 되어 그때 당시 총기를 둘러싼 변화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총격 참사 이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 더 이상 듣기도 지겹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교사로서 수업에도 책임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때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간호사, 부모가 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경찰까지 되어야 하는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지난번 유발디에서 총격 사건 이후 본인의 3학년 교실에 한 어린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우리는 안전한지 질문을 받고 멍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총격으로 사망한 어린아이들이 같은 또래인 본인 클래스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더 강해져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닦습니다. 심지어 이번 총격 참사 이전에도 텍사스주 선생님들 사이에는 커리어를 떠나는 숫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전국에서 선생님이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주가 텍사스인데 이번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제는 커리어를 자체를 떠나는 숫자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립교육을 지지하는 많은 교육자들은 이번 초등학교 총기 참사로 마침내 붕괴 지점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교사들이 교내 총격의 이유로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참사가 이번처럼 막상 벌어지고 나면 그런 움직임은 몇 배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위기에 위기가 겹쳐가면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다양한 해결책 없이 사고만 반복되면서 많은 교사들이 결국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년 넘는 팬데믹에 거기다 총기 참사는 이 모든 것을 붕괴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미국 전국에 200번이 넘는 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 내 총기 참사가 일어나면 교사들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학교라는 곳은 커뮤니티의 모든 것이 모여드는 허브 같은 장소이기 때문이고 더욱 이런 것은 작은 마을에서 더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교사들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것을 두고 상당수 교수들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고 밀어닥칩니다.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총기 규제 방법을 만드는 것이 먼저지 선생님부터 준비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런 상황에 더 준비를 잘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죠. 총기 단속의 총기 폭력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야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더 잘 준비하느냐고 되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질문이 되기나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마치 이런 것은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자에게 잘 대비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텍사스주의 학교에서는요, 많은 학교의 경우 총격에 대한 준비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교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준비 자체부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말하고요. 이미 이런 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준비가 악몽이 되살아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앞에 말한 라스머슨 씨는 이미 내년 학기에 교사로 일을 하겠다고 계약에 사인했다고 말하면서 지난 몇 년은 매번 이때만 오면 사인할 때마다 이곳을 떠나야지 하면서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내년에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희망이나 도전이 사라지고 총격 사건은 이런 고민을 오히려 덜어줬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사들은 이번 학년 동안 더 많은 학생들로부터 행동에 연관된 문제들로 한층 더 많이 느껴왔다고 합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과정에 집에 부엌에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서 갑자기 교실에 7시간가량 앉아 있어야 하는데 불만이 생기고 부작용도 생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불편함과 불만들이 문제의 이유가 되면서 현재 학교 분위기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교사인 데럴 니콜스는 그만두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분은 학생들로부터 물리기도 했고요. 주먹질을 당하기도 했고 한 학생은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세일즈 분야로 전향했는데 지난번 총격 참사를 접하고 치가 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생각만 잔뜩 들었다고 하면서요. 이 지역에 나타나 기도와 힐링을 이럴 때마다 힐링을 부르짖는 주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의 감정만 더 생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더 이상 커리어를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한 번씩 가솔린 탱크 채우다 보면 $100에 육박하거나 넘으면서 놀라운데요. 그런데 앞으로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가려는 느낌도 드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도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 안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 한층 더 비쌉니다. 시에라 네바다에서 네바다 쪽으로 가까운 캘리포니아주의 브리지포트에 사는 린다 펜버튼 씨는 그녀의 커다란 SUV에 가솔린을 채우면 입에서 저절로 욕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 번 채우는데 $125가 넘어가고요. 정말 요새 기분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타운에 2개 있는 주유소 가솔린 가격은 레귤러 언레디드가 갤런당 $7.39고 또 한 것은 $7.35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불만족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더 화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타운 안에 조그만 졸리 콘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린다 씨는 다른 주유소와 비교해 보고도 싶지만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가솔린 가격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보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고로 높은 가격입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안에 가장 가솔린 가격이 높은 5개 카운티 모두 시골 지역입니다. 이것은 모노 카운티, 험볼트, 델 노르테, 트리니티, 네파 카운티입니다. 브리지포트가 위치한 네파 모노 카운티 같은 경우엔 14,000명의 주민이 살면서요 가솔린 가격이 높습니다. 평균 레귤러 갤런당 7달러 4센트,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평균보다 1달러가 높습니다. 이것을 두고 모노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밥 가드너 씨는 조만간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가솔린 가격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영원하게 이렇게 유지될까 하는 우려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야만 하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지역, 외딴 시골 지역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학교, 직장, 우체국, 병원, 슈퍼마켓 등 모든 것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위치로 인해서 가솔린에 들어가는 소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우유, 달걀 등 기본적인 음식의 소비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네바다주나 오레곤주, 근접해 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주 경계선을 넘어서 탱크를 채우고 심지어 남의 차에서 가솔린을 훔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앞에 말한 린다 씨는 동네에서 가솔린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로컬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 중 몇 명은 45마일을 운전하고 가서 네바다주의 더글라스 카운티에 가서 갤런당 1달러 70센트가 저렴한 곳에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전국 어느 곳보다 더 비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솔린 텍스가 일단 높고요. 또 환경적인 차원의 이 생산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는 한층 더 청결한 타입의 가솔린이 법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공급망 부족,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이 다양한 요소들까지 겹쳐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시골 지역인 경우 이런 문제들의 강도가 더 커지면서 가솔린 공급 차원에 멀리 떨어진 곳에 배달일을 하는데 더 비싸게 먹히고요. 또 이런 데는 가솔린 주유소가 숫자가 작은 이유가 경쟁이 적어지게 되고 가격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시골 지역에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갤런당 7달러, 8달러씩 내고 자동차 탱크를 채우고 일터로 나가려 하면 일 열심히 하고 주머니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죠. 실제로 외딴 지역의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주로 하는 농사나 목재사업, 광산산업 등 이런 것들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으로 엄청나게 흑자를 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모노 카운티에서 쉘 주유소를 소유하고 운영 중인 셸리 샤넬 씨는 본인이 주인임에도 본인도 가솔린 가격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갤런당 7달러 30센트에 이 디젤은 7달러 55센트였는데요. 이런 가격을 써붙이기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본인도 주유소를 소유한 지난 40년 동안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운영 자체도 엄청나게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가솔린을 사와야 되는데 이 사오는 가격도 오르기도 했지만 이 지역은 요세미리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초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관광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동쪽 입구가 문을 닫으면서 모든 비즈니스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6명의 풀타임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살러리 주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100마일 정도 떨어진 네바다주의 칼슨 시티에 가서 월마트나 코스코에서 그로서리를 산다고 합니다. 또 험볼트 카운티에서는 이번 주 갤런당 6달러 49센트,
이곳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 모두 힘들어합니다. 인디언 부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맥커비 씨는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에 기가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러 갈 여유가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사는 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연방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자금이 다 동락이 일보 직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의 재정이 어디서 구할지 앞이 깜깜하다고 말합니다. 가솔린 가격은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앗아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로 8마일을 포함해서 85마일 떨어진 크레센시티 월마트에서 겨우 그로서리를 사온다는 것입니다. 또 트리니티 카운티에서는 갤론당 $6 33센트로 가솔린 많이 먹는 큰 자동차를 포기하고 마일리지가 좋은 소형차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큰 트럭을 몰았던 사람이 쉐비 소형 자동차로 바꾸었고 꼭 가야 하는 곳 아니면 절대 안 나간다고 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거리는 걸어서 간다고도 합니다. 학교에 큰 트럭을 몰고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티네이저도 이제는 한번 탱크 채우면 $125 들어가는 큰 트럭을 몰고 다닐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솔린 가격 더 올라간다면 타운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아마도 이미 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 적은 기억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야 하는 곳에서 요새 가솔린 가격은 걷잡을 수 없다는 느낌만 드는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솔린 가격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의 여파가 치명적입니다. 바로 옆주에 근접한 지역에 사는 경우는 주 경계선을 넘어 100마일 가까이 운전을 하고 가서 다소 저렴한 가솔린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현명한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피부로 느껴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구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